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문화, 역사, 또 관광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꼭 관광 토역 안내사를 준비하시는 분의 그런 열정적인 노트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한국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이 정보들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핵심만 저희가 쏙쏙 뽑아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정말 방대하긴 해요. 그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현대 한류까지 또 뭐 관광 안내원의 역할이나 실제 여행 팁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정말 다 있네요. 네. 근데 이걸 그냥 정보 나열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관광 안내원,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친절함을 딱 꼽았어요. 아, 친절함. 네, 모두가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안전 최우선,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단순히 외국어만 잘하는 걸 넘어서요. 그 역사적 배경이나 장소의 의미, 심지어 현지에 있는 시각까지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네. 이게 바로 그 개인 맞춤형 관광, 이걸 만들고 싶다는 포부랑 딱 이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작성하신 분의 배경 있잖아요. 뭐 15년 영어 교육 경험, 사진, 하이킹 클럽 활동, 또 마케팅 회사 운영 경험 이런 것들이 그냥 스펙 나열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이걸로 맞춤형 경험을 설계하는데 실질적인 자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진 클럽 경험은 당연히 최고의 포토 스팟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네네. 하이킹 경험은 뭐 숨겨진 자연 명소 안내 이런 데 좋겠죠. 그렇죠. 또 마케팅 경험은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만족도 높이는 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고요. 이런 경험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정말 좀 차별화된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제공하겠다. 이런 열정이 보이는 거죠. 와, 대단한 포부네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역사의 큰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 보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까지 주요 왕조들이 쭉 언급되는데요. 네. 이 많은 정보를 다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 각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 하나씩만 좀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셋이 막 경쟁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던 아주 역동적인 시기였잖아요. 네, 특히 신라는 그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했고요. 그렇죠. 통일신라. 네. 그리고 고려시대. 고려시대를 생각하면 코리아라는 이름 이때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점. 아, 코리아의 어원이군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청자, 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기술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조선. 500년 역사죠. 유교 질서를 기반으로 했고 특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건 뭐 백성들의 삶을 바꾼 엄청난 혁신이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표현이 한국이 기록의 나라다. 이 표현이었어요. 아, 그거요? 네. 마치 거대한 역사 데이터베이스 같다. 이런 느낌? 그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실록인데요. 네. 실록.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신하들이 막 직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가감없이 기록했어요. 와, 더 놀라운 건 왕조차도 이 기록을 함부로 보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는 그 원칙이에요. 왕도 못 봤다고요? 네, 왕의 권위보다 기록의 객관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뭐 세종대왕이 눈병 때문에 회의 취소했다 이런 사소한 기록부터 태종이 직접 호랑이 사냥 나섰던 그런 일화까지 다 담겨 있으니 당시 사회상을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왕도 함부로 못 봤다니. 진짜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기록유산,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아, 직지심체 요절. 네. 1377년, 그러니까 고려시대 말인데요.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낸 불교 서적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 가장 오래된? 네. 독일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겁니다. 이런 기록 문화가 정말 한국 역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와, 과거의 기록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제 그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소들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서울의 궁궐들부터 시작해보죠. 경복궁이랑 창덕궁, 둘 다 아름답지만 느낌이 사뭇 다르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경복궁은 역시 조선의 정국납게 아주 계획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질서 정연하고 웅장한 아름다움, 이걸 보여주죠. 네. 특히 그 근정전함 넓은 마당에 깔린 돌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돌. 아, 네네. 박석이라고 하던가요? 네, 박석.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게 단순히 장식이 아니에요. 빗물 배수도 돕고 햇빛 반사 줄여서 왕의 시야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관리들이 품계에 맞춰 서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까지 고려한 거거든요. 선조들의 지혜죠. 와, 바닥돌 하나에도 그런 깊은 뜻이 대단하네요. 창덕궁은 어떤가요, 그럼? 창덕궁은 경복궁하고 좀 달라요. 주변 자연 지형을 막 거스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배치했어요. 아, 자연 친화적으로. 네. 그래서 더 아늑하고 정감 있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특히 왕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후원, 일명 비원이라고 하죠. 비원. 네. 거기가 정말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절정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습니다. 아, 그리고 거긴 정해진 시간에 예약한 소수 인원만 관람할 수 있어서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두 궁궐의 매력이 정말 다르네요. 그럼 종묘는 또 어떤 곳이에요?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아주 신성하고 엄숙한 공간이죠. 네, 분위기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화려함보다는 좀 절제된 아름다움, 경건함 이런 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 정전 건물이 옆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선 독특한 구조인데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목조 건축물로 인정받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열리는 종묘제례, 또 그때 연주되는 음악인 종묘제례악. 이것도 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이거든요. 수백 년 된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죠. 그렇군요. 자, 서울을 좀 벗어나 보면 또 어떤 중요한 곳들이 있을까요? 자료에 지붕 없는 박물관 이라고 불리는 경주가 언급되던데요. 아, 네, 경주. 신라의 수도였던 만큼 도시 전체의 유적이 정말 가득합니다. 불국사, 석굴암, 이런 세계적인 문화유산은 뭐 기본이고요. 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도 있고요. 요즘은 KTX, 그 고속철도 타면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면 가니까 접근성도 꽤 좋아졌어요. 아, 가깝네요.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특히 팔만대장경. 이걸 보관하는 장경판전의 과학적인 설계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그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을 부처님 힘으로 막아내자 이런 염원을 담아서 만든 거잖아요. 8만 장이 넘는 목판 경전인데 네. 8만 장. 이 귀중한 목판을 거의 800년 가까이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바로 장경판전이에요. 와. 건물의 창문 크기를 다 다르게 하고 바닥에는 숯, 흙, 소금 이런 걸 깔아서 자연적으로 습도랑 통풍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춘 거죠. 현대 과학으로도 이게 설명이 되는 지배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선조들의 지혜가. 아, 수원 화성도 빼놓을 수 없죠. 정조 임금님하고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가 담긴 곳이라고요. 네,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옮기면서 축조한 성곽도시인데요.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설계에 참여하고 또 거중기라는 기구를 발명해서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알려져 있죠. 네, 거중기. 전생으로 일부 파괴되긴 했는데 화성 성역외교회라는 아주 상세한 공사 보고서 덕분에 거의 원형 그대로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아, 기록 덕분이군요, 또. 네, 성곽 따라서 쭉 걷거나 화성어차라는 관광 열차 타는 것도 재미있고요. 전통 마을들도 참 매력적인데요. 안동 화훼마을이나 경주 양동마을,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높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마을 다 수백 년 된 고택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또 실제 후손들이 거기 살면서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자연 지형하고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아주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서울에도 이런 전통 마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경복궁 서쪽에 있는 서촌이 대표적인데요. 아, 서촌. 네, 북촌 한옥마을보다는 조금 더 소박하고 일상적인 분위기예요.
골목골목에 아기자기한 가게나 갤러리들이 숨어 있고요. 근처 통인시장에서 옛날 엽전으로 반찬 사 먹는 엽전 도시락. 이것도 재미있는 체험이고요. 네, 그거 유명하죠. 그리고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 거기는 실제 전통 마을이라기보다는 조선시대 가옥이랑 생활 모습을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인데요. 요즘은 또 재미있는 캐릭터 연기자분들하고 다양한 이벤트 덕분에 젊은 층에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다양한 장소들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특히 유네스코 유산이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의 좀 더 넓은 문화 이야기, 특히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류. 우선 국가를 상징하는 것들부터 보면요. 애국가나 국화인 무궁화, 그리고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의 그 네 괴는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면서 우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설날에 떡국 먹고 세배하고, 추석에 송편 먹고 성묘 가고. 이건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명절 보내는 풍경이 꽤 다양해졌다고요. 네, 맞아요.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정체가 아주 심해지기도 하죠. 아, 네, 그렇죠. 또 이 기간에 맞춰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 축제도 열리고요.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류 열풍이죠. 이게 1990년대 드라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뭐 K-팝, 영화, 음식, 패션, 심지어 한글 배우기 열풍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쵸.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은 이제 뭐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는 정말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죠. 자료에 언급된 그 가상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컨텐츠에 등장하는 장소들이 실제 관광 명소가 되는 그런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고요.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BTS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뭐 수십조 원에 달하고 K-팝 때문에 한국 찾는 관광객 수도 엄청나다고요. 네, 뭐 정확한 수치를 떠나서라도 한류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 정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드라마 속 주인공의 김밥 먹는 장면 때문에 외국인들이 김밥 만들기를 배우고 관련 축제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 콘텐츠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한류 덕분에 한국의 전통문화 요소들도 덩달아 주목받는 것 같아요. 한복이나 한옥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한복은 그 특유의 아름다운 선과 색감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져서요. 요즘 경복궁 같은 고궁에 가면 한복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그리고 한옥 역시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라 그 자연 친화적인 구조하고 온돌이라는 독특한 난방 시스템, 또 마당이라는 열린 공간의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카페나 숙소 등으로 개조돼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죠. 한지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천년을 간다는 내구성에 습도 조절 기능까지 있다니 이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네요. 그렇죠. 당나무 껍질로 만드는 한지는 질기고 오래가서 책이나 문서뿐 아니라 뭐 창호지, 공예품, 심지어 옷이나 인테리어 자재로도 활용됩니다. 이런 전통 요소들이 현대적인 감각과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참 흥미롭죠. 아, 그리고 신나는 사물놀이 공연이나 한국인의 희로애락을 담은 민요 아리랑. 이것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이런 공연 예술도 빼놓을 수 없고요. 아리랑도 유네스코 유산이군요. 불교와 유교 역시 한국인의 정신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네,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어서 오랫동안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불국사나 해인사 같은 유명 사찰들은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또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죠. 네. 유교는 특히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서 나 예절, 례를 중시하는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성균관이나 향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등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의 관광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관광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스 산업, 이건 좀 생소한데요? 아, 마이스. 네. 이게 회의, 미팅, 포상관광,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전시회, 엑스비션
이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딴 용어예요. 아하. 일반 관광보다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아서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산업입니다. 한국도 뭐 코엑스나 백스코어 같은 대형 컨벤션 센터를 갖추고 국제회의 유치에 힘쓰고 있죠. 박물관이나 고궁 같은 좀 특별한 장소를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 전략, 이것도 흥미롭고요. 의료 관광도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 수준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 덕분에 건강검진이나 미용 성형, 한방치료 등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크루즈선을 타고 대규모로 방문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DMZ, 아시죠?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 네. 혹은 JSA,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는 안보관광, 다크투어리즘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좀 특별한 경험이죠.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찾아가는 영상 관광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 관광, 슬로우시티 이런 개념들도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많은 곳을 빨리 보는 그런 관광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존중하고 좀 느리게 여행하면서 깊이 교감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앱이나 AI 가이드 같은 걸 활용하는 스마트 관광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점도 있겠죠. 자료에서는 서울에만 관광객이 너무 몰린다 이런 현상을 지적하고 있던데요.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관광 활성화가 아주 시급한 과제예요. 지방으로 가는 교통편을 늘리고 외국어 안내 표지판 확충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원책은 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운영되는 1330 관광 안내 전화가든지 쇼핑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또 세금 환급 제도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제도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마지막 부분에는 여권이나 지갑 분실, 항공편 지연, 버스 고장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절차들도 나와 있거든요. 아, 네. 이런 걸 보면 관광객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를 훑어봤네요.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류의 역동성, 그리고 현대 관광의 다양한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네. 어쩌면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수백 년 전의 기록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보존되고 바로 그 옆에서는 최첨단 케이팝 공연이 펼쳐지는 나라. 그렇죠.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때로는 좀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멋지게 어우러지면서 공존하는 이 한국만의 독특한 에너지 속에서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부분부터 더 깊은 탐구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